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강체력평가 제3강 건강 관련 체력 검사와 해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체력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신체 활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하고 하려면 어떤 이 체력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체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 관련 체력 이 말씀을 드렸고 기술 관련 체력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 관련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체력적 요소를 건강 관련 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운동이 부족해서 질병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질병이 발생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체력적으로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련 체력은 결국에는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위 체력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력이라는 것을 증진시키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위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체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체력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좋게 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체력을 검사를 해야 우리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력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력 검사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검사하자고 하면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왜 합니까? 바로 연령별, 성별, 평균값과 비교해서 당신은 체력이 좋습니다. 보통입니다. 나쁩니다. 라는 거를 비교를 해 평가해 주는 거죠. 그게 목적입니다. 또 하나, 운동 처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자, 운동 처방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 체력이 또는 근력이 약해요. 약한 사람한테 막 100kg로 드세요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 처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검사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향상도를 비교하기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3개월 전에 검사한 것과 3개월 후에 검사했을 때 전에 비해서 후가 얼마나 향상이 돼 있는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체력의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당신은 근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체중이 얼마이기 때문에 근력은 얼마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목표 설정을 해주려면 현재 기준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4개의 항목이 바로 체력 검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그것도 별표 하나 정도 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간단하죠. 연령별, 성별 비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운동 처방 자료 활용. 그 다음에 운동 전후 비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통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렇게 4가지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력 검사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시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검사하기 전에 동의서를 제공을 해야 해요. 동의서. 그 다음에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줘야 돼요. 빨리빨리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검사 전 동의서를 제공하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라. 두 번째, 신체활동 준비 설문지 검사해라. 이게 뭐였어요? 그렇죠. 파큐 플러스였죠. 파큐 검사를 해라. 그 다음에 체력검사 전 대상자의 개인 파일과 서류 등을 준비해라. 동의서, 기록지, 각종 검사지를 준비해야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검사 장비의 염점 조절이 중요합니다. 검사 장비의 검사 장비가 0점이 안 맞았어요. 잘못됐어요. 그걸 검사해봐야 그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검사 장비의 0점 조절이 중요하다. 검사 장비의 0점 조절은 언제 하느냐? 반드시 검사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죠? 어제 했어요. 일주일 전에 했어요가 안 되는 거예요. 검사 당일, 검사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실내 온도는 20에서 25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습도 60% 중요합니다. 60% 이하를 유지해야 해요.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상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검사 순서는 심박수, 혈압, 신장 체중, 신체 구성을 먼저 해야 해요.
이건 먼저 해야 합니다. 왜 먼저 합니까? 검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검사를 먼저 하면 심박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박수나 혈압이나 이런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 체지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폐체력, 그 다음에 근체력, 유연성 검사의 순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자, 이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예요. 검사의 순서는 혈압이나 심박수나 혈압, 체중, 신체 구성을 먼저 해라. 자, 이거 먼저 하는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심폐체력, 근력, 유연성 검사의 순서는 명확하지 않다. 자, 사실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과거의 HSM 책에서는 이것도 순서가 어떻게 되냐, 심폐체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근력 검사하고, 유연성 검사하고, 그 다음에 민첩성, 순발력, 평형 순으로 가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바뀐 내용은 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크게 이게 뭐 차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해보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먼저 하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요거는 꼭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검사 순서는 심박수, 혈압, 신장 체중, 신체 구성 해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체력 검사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 차단제 등 약물 복용 여부를 기록해라. 만약에 베타 차단제를 복용을 했어요. 베타 차단제라는 건요, 심장의 박동을 느리게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심박수가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면 심박수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만약에 검사를 한다면 이 약은 중지하세요 라고 먼저 알람을 했었어야 되겠죠. 이것도 만약에 약을 복용했다면 약을 복용 중이라고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심박수가 안 올라가도 약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사 환경인데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가 매우 중요해. 검사한 결과가 타당해야 하잖아. 근데 검사한 결과가 신뢰도 없고 타당도 하지 않아.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그 데이터를 어디다 씁니까? 그래서 이거를 위한 검사 환경이 중요하다. 그럼 신뢰도는 뭐고 타당도는 뭔가? 자, 신뢰도라는 거는요. 이 신뢰도라는 건 뭐냐면 재현성이에요. 재현성이라는 게 뭡니까? 한 번 검사하고 두 번 검사했을 때 그 데이터가 동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체지방을 예를 들어 측정을 했는데, 자, 5분 전에 쟀고요. 5분 후에 쟀어요. 그랬더니 체지방 값이 막 몇 퍼센트 차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신뢰도가 있습니까? 없죠. 재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재현성이 낮다는 것은 결국에는 신뢰할 수 없다.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신뢰도입니다. 재현성, 반복성이 있어야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타당도는 뭐냐? 그 값이 타당해? 우리 나온 얘기. 그 말이 그거에 타당하냐? 타당하다는 거는 그게 정말 믿을만 하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현성이 있다고 해서 신뢰도가 높아. 재현성이 있는데 똑같이 나왔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값이 타당하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타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날씬한 사람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날씬한 사람이 체지방 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40%로 나왔어요. 체지방이 비만으로 나왔단 말이죠.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40%가 나왔어요. 그러면 신뢰도는 높네. 40 같으니까 재현성, 반복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타당하냐? 라고 물으면 타당합니까? 라고, 아니 저렇게 뺀짝 마른 사람이 40%야? 진짜 기계 고장 난 거 아니야? 저 타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이 타당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과연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꼭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 사격을 했는데요. 사격이 탄착군이 여기에 딱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세 발 쐈더니 여기 하나, 둘, 세 개 맞았어. 명중이 아니고 여기에 맞았단 말이에요. 신뢰도는 높네. 그럼 이게 정말 탄착군 가운데라고 볼 수 있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타당도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게 값이 누가 봐도 이게 정확한 군, 집단, 부류를 형성하고 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당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타당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타당도는 바로 많은 반복수와 경험과 이게서 타당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쪽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타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편협된 지식은 신뢰도는 높을지 모르나 그 사고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비교 평가 분석을 통해서 타당도는 형성된다. 자,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용하고 외부와 차단돼야 돼요. 검사를 하려고 했더니 옆에 막 시끄러워요. 검사자가 또는 피험자가 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해서 집중이 자꾸 안 되고 저쪽에 다른 소리가 들려. 그러면 결국에는 검사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타당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험자를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자신감 있는 검사자의 태도. 아니 검사를 하려고 봤더니 검사자가 처음 하는 검사예요. 신빙이에요. 잘 몰라요. 그러면 검사 받는 피험자가 그걸 믿고 검사를 받겠습니까? 그쵸?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검사자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응급 상황 시 대처 능력을 또 갖고 있어야 돼요. 검사를 하는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한 응급처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검사 환경이다. 자, 다음에 이제 안정시 혈압 측정 절차입니다. 역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역시 이것도 별표를 꼭 하나, 두 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에 병원에서는 혈압 검사를 수은 혈압계를 측정하지 않고 요즘 거의 대부분이 자동 혈압계를 측정하는 경향이에요. 지금 최근에 병원들은 그러나 여러분들 교과서상에 또 여러분들 저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시험에 나오면 또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정시 혈압을 측정하는데 먼저 5분 동안 의자에 등을 대고 앉아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또 함정이 있을 수 있죠. 5분 동안 등에 기대고 안정을 취하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또는 5분 동안만 앉아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 뭐 이런 뭐만 단지 뭐 무조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5분이라는 얘기지 10분, 15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5분이 최소 5분. 그 다음에 안정으로 내려올 때까지 안정을 취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정 30분 동안은 뭘 하지 말아야 돼? 카페인 섭취하지 말아야 돼요. 30분이에요. 30분. 그 다음에 커프를 심장 높이에서 상완동맥에 감아야 돼요. 심장 높이에서 심장 높이. 상완동맥 또는 위팔동맥이죠. 바뀐 용어가 위팔동맥이에요. 위팔동맥에서 커프를 감아야 해요. 커프의 사이즈는 적당한 걸 사용해야 합니다. 커프가 너무 작으면 안 돼요. 너무 커도 안 돼요. 커프 내 공기주머니는 상완의 80% 정도를 감아야 합니다. 자, 커프 내에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여러분들 쭉쭉쭉쭉 이걸 짜면 있잖아요. 그럼 공기가 싹 들어가죠. 자, 이거를 상완의 80% 정도를 감도록 해야 한다. 상완의 80%를 감아야 해.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상완이 있잖아요. 상완의 길이가 있어요. 그 길이의 80% 정도를 커프가 감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진기는 어디에 되느냐? 위팔동맥에 되어야 합니다. 위팔동맥이라는 거. 그 다음에 200mHz까지 빠른 속도로 커프에 바람을 내야 합니다. 축축축축축 하고 200까지 빠른 속도로 커프에 바람을 넣는다. 별표 2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초당 2, 3mm예요. 역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초당 2, 3mm 비율로 압력을 천천히 풀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 해봐서 이거 잘 모르겠지만 이게 청진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혈압계는 크게 청진기하고 커프하고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람을, 이 공기주머니에 바람을 넣는 그 고무 밸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잠궈가지고 쭉쭉쭉쭉 하면 바람 쑥 들어가고요. 이걸 서서히 풀면, 밸브를 풀면 바람이 조금씩 빠져내려갑니다. 이때 빠져내려가는 속도가 중요해요. 2에서 3mm 속도여야 돼요. 3에서 5mm 속도라면요. 너무 쑥쑥쑥쑥 빠져나가면 혈압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에서 3mm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역시 별표 2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축 혈압은 언제냐? 두 번째예요. 역시 이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들리는 코르트 코프. 코르트 코프라는 건요. 수은혈압계 내려가면서 똑똑똑 하고 이게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코르트 코프 음이 두 번째 들리는 코르트 코프 음이 수축기 혈압이고요. 이완기 혈압은 음이 사라지기 직전이에요. 똑똑똑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요.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러면 사라지기 전 바로 시점이 바로 이완기 혈압이다. 측정은 최소 2회 해야 하고 1분의 간격을 두고 시차를 적용하여 평균치를 얻는다.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자, 이런 게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검사에서 양팔의 혈압을 측정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더 높은 수치를 사용한다. 역시 이것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오른팔과 왼팔을 측정했을 때 큰 차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큰 차가 있으면 어떤 걸 채택하라고? 높은 값을 채택해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압을 잴 때 왼팔을 많이 재요. 근데 요즘 자동혈압계는 오른팔을 재기도 합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왼팔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러나 요즘엔 바뀐 기계가 보정돼가지고 뭐 자동혈압계 같은 오른팔로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왼팔과 오른팔의 혈압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야 합니다. 라는 거. 차가 있으면 더 높은 값을 채택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혈압을 측정하는데요. 잘못 측정될 수가 있겠죠. 그 원인이에요. 어떤 경우냐? 혈압계가 고물이에요. 고장났어요. 잘못됐어요. 커프 크기가 잘못됐어요. 아까 커프 크기가 얼마나 그랬죠? 그렇죠. 위팔에 몇 퍼센트? 80%를 감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코르트 코프 소리가 뚝뚝뚝 나는데 이 검사자가 초보자예요. 또는 청력이 잘 안 들려요. 똑똑똑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처음에 이 혈압계를 해보면요. 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 다음에 특히나 안정시에는 들리는데 걸을 때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뚝뚝 내가 발 걷잖아요. 이 딛는 소리하고 시점하고요. 혈압계 떨어진 소리가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립니다. 아무튼 검사자의 청각. 그 다음에 커프 압력의 팽창 또는 수축률. 압력의 팽창 속도가 다르다거나 그죠? 팍팍팍팍 올리라 그랬잖아요. 천천히 올렸다거나 그럼 달라져. 검사자의 경험, 장비 결함, 부적절한 청진기의 위치. 그 다음에 커프가 심장 높이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커프 위치가 위팔이 아니고 엉뚱하게 팔꿈치로 갔다거나 손목 쪽으로 내려갔다거나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자체가 손상된 위팔동맥에서 혈압을 측정한 청진기 대라고 그랬는데 위팔동맥이 손상됐어요. 또는 빗장 및 동맥 도류 증후군이에요. 이게 혈관이 어디로 가느냐면 빗장뼈 있잖아요. 쇄골 아래로 혈관이 타고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혈액이 쭉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가 좁아져 있어요. 혈액이 내려와야 되는데 혈관이 막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정맥류라는 건 뭐냐면요. 동맥과 정맥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동맥은 산소가 있는 혈관이고 정맥은 산소가 없는 CO2가 더 많은 혈관이잖아요. 그런데 미세혈관으로 가면 동맥과 정맥이 서로 교차를 합니다. 서로 교차를 해요. 그런데 동정맥류, 여기서 얘기하는 동정맥류라고 하는 거는 교차되지 않아야 할 혈관들이 교차되고 있는 거야. 동맥과 정맥이 섞여 있어. 그러면 당연히 산소가 많아야 되는데 동정맥류가 되면, 즉 동맥과 동맥이 섞여 있으면 산소가 없어져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자의 반응 시간, 주의 소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트레드밀 걷는
걸을 때 하게 되면 역시 잘 안 들릴 수 있다. 그 다음에 트레드밀을 걷는데요. 이 환자가 트레드밀 손잡고 가고 있어요. 손잡고 혈압을 쟀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굽혔어요. 역시 이것도 혈압평가의 잠재적인 오류 원인이 되겠습니다. 별표 2개 있어요. 자, 다음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에 따른 위험 분류입니다. 자, 체질량 지수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BMI는 미터의 제곱분의 체중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신장을 미터로 환산을 합니다. 170cm면 1.7이에요. 미터로 환산하면, 그죠? 그러니까 1.7의 제곱이에요. 자, 만약에 170cm에 70kg다 라고 한다면 70을, 자, 여기 보면 1.7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BMI입니다. 그러니까 70을 1.7의 제곱한 것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수치가 얼마냐 라는 겁니다. BMI는 정상은 25 미만이 정상이에요. 25부터 과체중, 그 다음에 30이 넘어가면 비만이 됩니다. 40이 넘어가면 고도 비만이에요. 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둘레예요. 이거 BMI고, 허리둘레는 아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 그 위험 요인에서 기준이 뭐였어요? 허리둘레가 바로 남자가 체질량 지수 30 이상이었죠. 그죠? 비만. 그 다음에 허리둘레가 얼마였습니까? 남성 102, 여성 88이었어요. 자, 102, 88. 자, 요게 바로 102, 80, 이거죠, 이거. 요게 뭡니까? 높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이게. 102, 88. 자, 이 수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허리둘레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허리둘레 증가는 이게 이 다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BMI 30 이상, 그 다음에 허리둘레는 남성 102, 여성 88이다.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체둘레 측정 절차입니다. 역시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가끔 나옵니다. 신체둘레. 우리가 신체둘레를 측정할 때는 비만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하기도 하고, 부종을 알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육량이 어느 정도인가 보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좌우 비교하는 거예요. 허벅지 둘레 좌우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가 있는가 이걸 알아보는, 그러니까 근육량 볼 수도 있고 비만도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종을 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절차는 뭐냐면 일단은 탄력이 없는 줄을 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줄자를 쭉 잠겼는데 고무줄처럼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하지방 조직을 압박하지 않고 피부 표면에 붙여야 돼. 둘레를 잰다고 해서 꽉 잡아당기면 지방이 눌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포시 당겨야 돼. 지방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균링 유형의 스프링이 장착된 줄자를 써라. 아니, 무슨 말이냐면 줄자가 손으로 쭉 잡아서 이게 재야 되잖아요. 근데 손을 잡을 데가 없어. 왜? 처음부터 0이 돼 버렸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잡이가 있는 줄자가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해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중복 측정해. 그러니까 2번 이상 측정하라 이 말이에요. 중복 측정해서 값이 5mm 이내가 아닐 경우 재검사. 한 번 했더니 두 번 했더니 막 10mm, 1cm 차가 나요. 그럼 뭔가 잘못된다는 얘기죠. 5mm 차가 이내면 안 해도 되는데 5mm 이상이면 재검사해라 이 말이에요. 그 5mm라는 5mm 기억하세요. 5 숫자가 나오면 반드시 이거는 문제 내기가 참 쉬워요. 그 다음에 측정 부위를 바꿔주거나 피부가 정상적으로 해볼 때가 기다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줄자를 한번 검사를 했는데 피부가 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다 보다 눌렸어. 근데 또는 이 사람 몸 자체가, 피부 자체가 트러블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측정했는데 자국이 남았어. 원래 남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국이 정상으로 회복이 안 됐는데 또 재면 날씬하게 나올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이 전에 절차 같은 경우야 뭐 일반적인 거니까 상식선에서 할 수 있어. 이거는 상식이 아니에요. 이거 역시 시험 문제에 출제 2번 된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체 부위를 잴 때는 측정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어디 있느냐? 자, 바로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배꼽, 자, 복부둘레. 복부둘레는 어디를 복부둘레를 하느냐? 배꼽둘레, 배꼽. 이게 중요합니다. 배꼽에서 수평으로 재는 거예요. 배꼽을 둘레 연하는 수평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로 복부둘레다. 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팔. 팔은 어디를 하느냐? 선 상태에서 손바닥이 허벅지를 향하도록 한다. 손바닥이 내 몸을 향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팔을 옆구리에 붙인 후 팔을 몸에 붙이라 이 말이에요. 어깨 봉우리뼈, 어깨뼈 봉우리. 어깨뼈 봉우리는 어디입니까? 견봉점이에요. 그 다음에 팔꿈치 머리 돌기. 팔꿈치 요거. 자, 요 사이의 중간을 수평으로 측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팔은 어디입니까? 결국에는.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가운데를,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여기, 잘 안 보이나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가운데를 측정해라. 둘레를 재라 이 말이야. 다음 엉덩이는 선 상태에서 엉덩이 최대 둘레를 수평으로 측정해라. 장단지 양발을 20cm 간격으로 선 상태에서 장단지의 최대 둘레를 수평으로 측정해라. 아래팔 손바닥이 앞을 보도록 한 후 몸통에서 약간 떨어뜨린 다음에 장축의 수직으로 측정해라. 장축의 수직이니까 역시 수평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장축의 수평으로 하는 거니까 수직이니까 장축의 수직이니까 수평 측정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평 측정이에요. 책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요거를 기억하십니다. 그 팔은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손바닥이 허벅지를 향해 손바닥에 내 몸을 보도록 하고, 아래팔은 뭡니까? 손바닥이 앞을 보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아, 참, 그쵸? 자, 이게 우리가 문제 나오면 헷갈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꼭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넙다리는 어디 갈 것이냐? 넙다리는 다리를 10cm 정도 벌린 다음에 서서 볼기 부위 주름이라는 게 어디냐면요, 허벅지에서 엉덩이 있잖아요. 엉덩이 바로 아래가 주름이 있어요. 엉덩이 바로 아래, 허벅지에서 엉덩이로 올라가는데 엉덩이 볼록 튀어나왔잖아. 그 아래, 바로 아래, 그가 주름이 있어요. 그걸 볼기주름이라 그래요. 그 볼기주름 사이를 둘레를 수평으로 측정한다. 그 다음에 중간 넙다리는 선 상태에서 한쪽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한 벤치에 발을 올리고 서해부 주름과 무릎뼈 중간을 해라. 자, 넙다리는 허벅지에서 위쪽을 측정하는 거고요. 중간 넙다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허벅지의 가운데예요. 허벅지의 대퇴의 가운데를 해라. 서해부 주름에서 파텔라, 이게 무릎뼈라는 건요, 슬개골이에요. 슬개골. 서해부 주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해부 사타구니 있잖아요. 사타구니에서 앞에 슬개골 있죠, 무릎뼈. 그 사이에 가운데를 수평으로 둘레를 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허리는 어디를 재냐? 선자세에서 복부를 이용한 배꼽 위 칼돌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배꼽하고 칼돌기가 여기잖아요. 칼돌기, 배꼽하고 칼돌기 사이에 가장 잘록한 부분을 수평으로 측정하는 것이 허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책을 한번 쭉 보시면 지금 55페이지에 여러분들 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 책에 약간의 오타가 있어요. 책에 55페이지 박스 3-3에 중간 넙다리 피검자가 선 상태에서 무릎이 90도씨 구부러지도록, 90도씨에 C자가 빠져야겠죠. 90도 구부러지도록 한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이 신체 둘레 부위는 중요하다. 별표 2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인 허리둘레 위험 기준입니다. 역시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102, 그죠? 남성이 102,
여성은 88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102, 88 여기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성인 허리둘레는 요 수치는 여러분들 이게 일일이 다 외우려면 머리 아파요. 그리고 이거는 각각 학회가 주장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동일한 근거가 제시돼야 되는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102, 88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피부 두겹법입니다. 요즘에 사실 이게 잘 많이 안 쓰죠. 많이 안 쓰는데요. 제가 서울 아산병원 근무를 할 때 이 피부 두겹법 엄청 많이 썼어요. 당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검사를 할 때 피부 두겹법을 사실 임피던스보다 더 많이 썼어요. 당시에 임피던스가 물론 없었죠. 임피던스가 들어온 거는 한 2000년도에 들어왔고 그 전에 피부 두겹법은 굉장히 많이 미국에서도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어요. 자, 이거는 피부 두겹법을 그래서 이제 잘 하지 않지만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선 자세에서 측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신체 몸의 오른쪽을 두겹을 진다는 거예요. 선 상태에서 오른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캘리퍼라는 게 있어요. 이 캘리퍼는 뭐냐면 캘리퍼는 제 메일 어드레스이기도 하지만 각도계라는 의미예요. 각도계, 잣대라는 의미입니다. 이 피부 두겹을 측정하는 측정기의 이름을 캘리퍼라고 그래요. 이 캘리퍼의 손가락과 그 기구의 손가락이 마디가 있어요. 그거 캘리퍼하고 손가락을 1cm 이격시켜요. 즉 이 캘리퍼가 있어. 이 캘리퍼하고 손이 있어. 내 손하고 캘리퍼하고 사이에 1cm 간격을 두라 이 말이에요. 너무 바짝 하면 정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1cm 중요합니다. 1cm. 그 다음에 캘리퍼를 읽는 동안 바늘을 고정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캘리퍼를 읽는 동안 동일한 압으로 이걸 딱 캘리퍼에 이게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캘리퍼 읽기 전 1에서 2초를 멈춰야 해요. 바늘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숫자가 1에서 2초 정도 멈춰주면 이 숫자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셔야 되고, 두 번 측정은 측정값이 1에서 2mm 이내면 괜찮아요. 근데 두 번 했더니 2mm 이상 벗어나 그러면 다시 측정하라는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피부가 정상 질감과 두께를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한번 이게 피부 두겹을 쥐었잖아요. 피부를 집었어. 이 집었을 때 얘가 다시 원상복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는 사실 피부 두겹법을 거의 배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두겹법이라는 건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캘리퍼라는 집게가 있는데 이 집게를 피부 있잖아요. 요거를 집어요. 이렇게. 이게 집죠. 보죠? 보이시나요? 집어. 이 집은 다음에 각도계를 여기에서 1cm 옆에다가 대는 거예요. 각도계를. 손가락으로 짚고 요 위에 1cm 정도 이 떨어진 곳에 각도계를 집어. 그래가지고 이게 수치가 나옵니다. 이 수치를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읽은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책에 보면 여러분들 58페이지에 나오죠. 남자, 여자 해가지고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에 대입을 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체지방이 나오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굉장히 계산식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우리가 피부 두겹법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정확한 측정 부위를 이제 또 알아야 돼요. 측정 부위 역시 이것도 중요합니다. 역시 이것도 별이 2개 중요해요. 중요해. 자, 복부는 아까는 우리가 둘레를 봤잖아요. 이번에는 피부 두겹이에요. 자, 복부는 어디를 하느냐? 배꼽에서 오른쪽. 아까 우리 몸에서 다 오른쪽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꼽에서 오른쪽으로 2cm. 이걸 수직으로 잡아야 돼요. 수직으로 잡아. 수직으로 잡는다는 얘기는요.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잘 보시면 설명 보시면 수직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나왔죠. 이게 수직이란 얘기예요. 위팔 세갈래근 견봉과 팔꿈치의 중간 수직으로 잡아요. 그 다음에 위팔 두갈래근 이건 이두근에서 가장 볼록한 곳.
삼두보다 1cm 위라고 하네요. 수직으로 잡아. 그 다음에 가슴, 유두와 전방 겨드랑이 연장선. 남성의 경우에는 자 겨드랑이 쪽에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유두하고 전방 겨드랑 가운데예요. 유두하고 전방 겨드랑하고 가운데, 요 정도 되는 거고요. 여성은 3분의 1 지점 더 겨드랑이 쪽으로 가요. 가슴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겨드랑이 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대각선으로 잡습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수직으로 안 잡네. 얘는 대각선이네. 그 다음 안쪽 장단지는 장단지 최대둘러 해서 안쪽 면의 정중 라인 수직으로 잡아요. 안쪽 겨드랑이 역시 수직으로 잡아요. 겨드랑이 중앙과 칼돌기는 금상돌기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어깨뼈 아래는 스카퓰라 아래를 얘기해요. 즉 뒤쪽이에요. 우리 몸 뒤에 견갑골 있잖아요. 견갑골 아래예요. 견갑골을 어깨뼈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깨뼈 아래를 하는데 견갑골의 1에서 2cm 아래쪽을 얘도 대각선이네요. 그죠? 가만히 보니까 얘도 대각이네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위 엉덩뼈는 어디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옆구리예요. 상장골의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장골의 위, 그러니까 뭡니까? 골반뼈의 위를 위 엉덩뼈라 그래요. 이걸 엉덩뼈 능선의 바로 위를 하고, 얘도 대각선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가슴하고 그리고 뭡니까? 어깨뼈 아래하고 서브스카퓰라하고 그 다음에 위 엉덩뼈하고 스프라일리아하고 요 세 개가 바로 대각선이에요. 나머지는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피부두겹뼈 특정 부위에서는 부위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다 수직인데 요 세 개는 대각선이네. 그죠?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넙다리는 어디입니까? 넙다리는 무릎뼈, 슬개골하고 그 다음에 사꼬랑 주름이라는 거를 어디입니까? 사타구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중간 지점을 수직으로 잡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검사를 잘 안 해보셨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검사를 절대 안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시거나 우리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질문을 해주시거나 그러면 개별적으로 제가 사진 촬영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께 더 나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검사를 하면 피부두겹법을 하면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수치를 공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7점법이 있고 3점법이 있어요. 7점법이라는 거는 아까 측정한 부위 있죠. 7개의 부위의 측정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7개의 측정. 7점법은 가슴, 겨드랑이 중앙, 위팔 세갈래근, 어깨 및 복부, 위 엉덩뼈 능선, 그 다음에 넙다리입니다. 여러분들 책 58페이지에서는 허벅지라고 나왔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이 책이 틀리고 이게 맞습니다. 넙다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7점법의 을 알아야 하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3점법이에요. 3점법을 더 많이 쓰거든. 3점법은 세 부위만 측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가슴과 복부와 넙다리예요. 가슴과 복부와 넙다리의 피부두겹을 공식에 대입해서 체지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3점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7점법은 동일한데 3점법은요. 여성의 경우는 남성하고 조금 다릅니다. 위팔 세갈래근. 자, 위 엉덩뼈 능선 넙다리예요.
그러니까 여성하고 남성은 달라요, 검사가. 3전법이. 이것 또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위까지 기억을 하셔야 해요. 위팔 세갈래근이라는 거. 즉, 어디입니까? 여기. 삼두근. 그 다음에 위 엉덩뼈 능성, 즉 옆구리예요. 그 다음에 대퇴. 남성은 가슴, 남성은 가슴. 그 다음에 복부, 배꼽 옆에. 그 다음에 넙다리. 남성과 여성이 어디가 같아? 넙다리가 같아. 그죠? 이 세 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전법 2개 기억하시고 공식에 대입해서 그러면 수치가 나온다. 그게 바로 체지방으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체밀도 측정하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수중 체중법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체지방을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물이 잔잔해야 되는데 옆에 수영하고 있어. 그럼 물결이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몸이 뜨잖아요. 그래서 정확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참 이 검사하는데 장비도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검사가 바로 이 수중 체중법이라고 합니다.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따라 쭉 물이 있는데요. 사람의 밀도가 쭉 예를 들어 무게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은 물은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밀도가 높은 것이 물속에 들어가느냐야. 근데 물의 밀도가 1인데 1보다 근육이나 뼈는요, 이게 높아요. 1보다 높아. 그러니까 가라앉죠. 지방은 1보다 낮아. 뜨죠. 그러니까 근육이 많은 사람이 물에 들어간 것과 근육이 적은 사람이 물에 들어가 똑같은 체중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근육이 많은 사람이 훨씬 들어갔을 때가 물이 더 많이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가장 정확한 검사다. 자, 이걸 하려면은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잠겨야 돼요. 사람이 머리를 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 내뱉어요. 내뱉고 나서 왜 폐에 공기가 있으면 물이 뜨니까 몸이. 그래서 후 하고 공기를 다 내뱉은 다음에 물에 들어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 폐에 공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거 아니잖아.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폐 장기량이라고 그래요. 폐에 남아있는 산소량, 이게 폐 장기량. 이 폐 장기량을 계산을 해야 돼. 이게 어렵죠. 폐 장기량을 어떻게 계산해? 다 내뱉으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좀 남겨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덜 힘드니까 이게 계산이 필요해. 그 다음에 골밀도 개인차가 커. 뼈의 밀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뼈의 밀도가 낮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차가 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해. 물탱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까지 물에 잠겨야 하기 때문에 호흡을 못하니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체 밀도 체지방을 저렇게 계산 공식에 의해서 한다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수중 체중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폐체력. 자, 이 심폐체력은 뭐냐면 대근근을 사용해서 활동적이고 잠깐만요. 갑자기 이게 들어갔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최대하 운동 검사를 하려면 최대 검사가 아니고 최대하 검사를 하잖아요. 최대하 검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심폐체력 검사를 하려면 최대로 하면 가장 좋죠. 근데 최대로 하다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하로 가는 거예요. 최대하를 얼마까지로 그럼 최대하라 하느냐? 최대의 80%를 최대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 6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심박수가 운동을 하면 올라간다 그랬죠. 심박수가 올라가요. 심박수가 올라가는데 이 심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항정 상태를 그려요. 즉 무슨 말이냐면 심박수가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운동을 할 때 심박수가 쭉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쭉 하고 항정 상태를 그려요. 더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항정 상태라고 해요. 자, 이 항정 상태가 오면 우리가 최대 검사로 됐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박수와 운동량의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가자. 즉 예를 들어 운동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면 심박수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상관을 그린다 이 말입니다. 심박수의 실측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가 작아야 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대를 220에서 나이를 뺍니다. 이걸 우리 최대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 40살이다 그러면 180이 나의 최대가 돼야 돼요. 검사할 때도 180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검사를 실제로 자, 걸으면서 심폐기능 검사를 했습니다. 심폐체력 검사를 했더니 220에서 40세 나이를 뺀 180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180이 아니고 150이 됐는데 하고 힘들어해. 그러면 두 개는 30박이라고 하는 분당 30박이라고 하는 심박수의 차가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 하느냐? 심박수 변동 부전이라 그래요. 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심박수 변동 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심박수가 예측치에 비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나는 더 이상 못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은 거, 이거를 심박수 변동 부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박수 변동 부전이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은 심폐기능이 안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 대상자가 심박수의 변화를 일으켜 어떠한 약물도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자, 심박수가 높지 않도록 베타 차단제를 복용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운동했을 때 심박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가더라도 적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사를 할 때 이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카페인 섭취를 했어요. 이 카페인 섭취를 하면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심박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심박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최대화 검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운동 검사의 중단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 검사, 여기서 이제 아까 운동 검사라는 거는 운동 부하 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검사할 때 그만해야겠다. 자, 중단해도 돼. 이 기준이 있어요. 어디냐? 별표가 요거는 3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심박수 또는 협심증의 유사 증상이에요. 심박수, 그러니까 협심증의 증상이 나타났어. 유사 증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협심증 증상인지 아니면 그냥 운동에서 힘들어서 하는 증상인지 뭐를 헷갈릴 정도로 유사해. 그러면 스탑을 해야 돼요. 협심증이라고 보고 스탑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작업률이라는 건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 강도가 높아졌어. 그랬더니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야 하잖아요. 운동하면 혈압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혈압이 10mm 이상 감소를 하네.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 수축기 혈압이 검사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네. 그러면 스탑해야 돼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압이 높아져야죠. 근데 운동을 해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운동하기 전하고 똑같아.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혈압이 안 올라가는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위험할 수 있다. 쇼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스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했더니 혈압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올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 얼마? 수축기 혈압이 250 초과해. 이완기 혈압 115 초과해. 스탑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250, 115 외워야 합니다. 무조건 외워야 해요. 헷갈려. 숫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헷갈렸어요. 이게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숨가쁨, 쌕쌕거림, 다리경련 등의 파행이 있어. 다리경련이 왜 온다 그랬습니까? 정맥 부전이잖아요. 뭐가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또는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고 이런 증상이 발생했어. 그 다음에 관류불량의 징후야. 관류불량이라는 거, 관류라고 하는 건요.
관류라는 건 심장에 있는 혈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혈관, 관상동맥이죠. 쉽게 얘기하면 관상동맥에 혈액이 흘려야 되잖아. 이게 흘리지 않고 불량한 경우를 우리가 관류불량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증상이 있어요? 어지러워, 뭐가 왔다 갔다, 뭐 헷갈려, 운동 싫죠. 걷고 있는데 뭐 비틀비틀 거린다 이거예요. 창백해져, 청색증, 메스꺼워, 그 다음에 차갑고 축축한 피부, 이런 것들이 오면 관류불량의 징후인 거예요. 징후.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오면 중단해야 돼. 또 하나가 뭡니까? 증가한 운동 강도에 따른 심박수 증가가 안 돼.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 심박수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증가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죠.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항정상태. 항정상태를 그린다 그랬죠. 항정상태를. 자,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증가를 하지 않아. 그러면 중단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장박동이 잘 안 들려. 그 다음에 환자가, 대상자가 나 못하겠어요 라고 중지를 요청을 해. 환자가 중지를 했다고. 대상자가, 검사, 피험자가 나 스탑할래요, 나 못하겠어요, 어떤 뭐 언행이든, 그러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스탑을 요청했어. 그러면 스탑. 그 다음에 심한 피로의 신체적 또는 언어적 징후. 그러니까 우리가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말할 힘이 있네. 그러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의 어떤 뭐 언어적이나 행동적이나 이런 걸 보이면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힘들구나, 스탑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검사 장비가 고장났어. 이것 또한 운동검사의 중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구 운동 자각도가 있어요. 자, 이 보구 운동 자각도라는 거는 보구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각도예요. 여기에서는 자, 20진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판과 역시 동일해. 그런데 이제 이게 해석, 이건 우리나라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제 저거 있었는데, 구가 매우 가볍다 에서 아주 가벼움으로 해석이 약간 차가 있을 뿐 큰 차는 없어요. 보고지수라는 건 뭐냐? RP라고 얘기를 해요. RP. 이걸 기억하셔야 돼. 자, 여기는 20진법에 6부터 20까지가 있어요. 6부터 20이에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운동이 힘들기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운동이 힘들기를 나타내는 척도, RP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1. 자, 11은 가볍다라고 했죠. 이것을 이제 책에 따라서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가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는 이걸 같이 그냥 놔둬도 되는데 바꿔가지고 헷갈리게 하죠. 이게 보통이다예요. 보통이다. 나 힘들기가 보통이에요. 보통이라는 거, 힘들지 않고 보통이에요 라고 시판의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볍다라고 여긴 얘기했잖아요. 이게 더 애매해. 보통이다, 나 할만하다 이 말이에요. 할만하다, 뭐 같은 말이죠 사실. 문화적 차이죠. 할만하다. 그 다음에 13이면 약간 힘들다. 15는 힘들다. 17이면 많이 힘들어, 매우 힘들다. 19면 매우 힘들다, 엄청 힘들다. 20이면 나 죽겠다, 최대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구 스케일이에요. 운동 자각도. 내가 달리면서 자, 옆 사람과 대화할 정도예요. 그러면 힘들지 않은 거예요. 보통이다, 할만하다. 자,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 숨이 차다. 그러면 뭐예요? 힘들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구 스케일이에요. 보구 운동 자각도입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검사를, 보고 지수를 하다 보니까 20진까지, 손가락은 예를 들어 검사를 하다가 보면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왜? 손가락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면 15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15? 이렇게 할까요?
애매하죠. 그래서 바꾼 게 뭐냐면 보고 스케일을 6부터 20이잖아요. 20까지 쓰는데 이거를 0에서 5까지 씁니다. 손가락으로 표현하기 좋게 1, 2, 3, 4, 5. 5가 최대예요. 자, 0. 아, 가벼워요. 1. 보통이에요. 2. 약간 힘들어요. 3. 힘들어요. 4. 많이 힘들어요. 5.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예요. 자, 그 정도만 하시면 돼. 자, 다음은 이제 체력 검사 항목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67페이지에 이제 나옵니다. 검사하는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검사 항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시험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죠.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 검사를 책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가끔 언급이 되곤 해요. 자, 이게 뭐냐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오스트란드 리드밍 검사예요. 오스트란드 리드밍 검사가 뭘 하는 검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자전거 검사예요. 오스트란드 리드밍 하면 자전거라고 알고 계셔야 돼. 자전거를 얼마 타느냐? 6분 타는 거예요. 6분 동안 자전거를 타. 자, 얼마 타느냐? 심박수가 6분 동안 타면서 심박수를 봐요. 심박수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80에서 자전거를 타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에서 110에서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타는 동안에 심박수가 자,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125에서 170에 와야 해요. 했더니 심박수가 100밖에 안 돼. 그러면 그건 너무 가볍다는 거야, 부하가. 그래서 부하를 약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오도록? 심박수가 125에서 170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해서 속도는요, RPM은, 속도를 RPM이라 그래요. 이거는 50으로 고정합니다. 50으로 고정. RPM, repetition per min이에요. 분당 바퀴 회전수예요. 50회전수로, 분당 50회전수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자전거를 타게 하는 거예요. 이때 심박수가 125에서 170에 오도록 강도를, 부하를, 빡빡하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분 타라고? 6분 타라고. 자,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외 측정해서 평균 심박수 값으로 노모그램을 추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노모그램이에요. 이건 노모그램이라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심박수 남성 여성 이게 표가 있어요. 여러분 책 보시면 좀 더 68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성 여성에 따라서 여기 쭉 이게 맥박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했더니 6분간 태웠더니 자 138이에요. 여기 딱 그럼 점을 찍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보느냐? 이 사람의 VO2를 모르잖아요. 이제 심박수만 알지 VO2를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이것만 타. 그 다음에 운동량은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빡빡하기를 예를 들어 75W로 했느냐 100W로 했느냐 다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138 나왔을 때 와트가 얼마냐, 운동량이 얼마냐. 자, 예를 들어서 600 분당 kg로 했어요. 즉 100W로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0W. 이게 600이라는 게 100W예요. 왜 100W냐? 자전거는요, 한 번 페달링을 딱 하게 되면 6m를 가게 돼 있어요. 바퀴가요, 이게 6m예요. 한 바퀴가 3m예요. 이게 두 바퀴 돌거든. 한 바퀴 페달링을 한 바퀴 돌리면 바퀴는 두 번 돌아간다고. 그게 6m인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6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100W인 거예요. 100W 곱하기 한 바퀴가 6m. 그래서 6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W를 타면 어떻게 돼? 요거를 요렇게 딱 줄을 그어. 요렇게. 쏘리. 이렇게 그려야 되네. 자, 줄을 딱 그으면 뭐가 됩니까? 오호. VO2가 얼마냐? 남성이니까. 오호. 약 한 3,000 되겠군요. 3,000. 3,00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리터니까 어떻게 됩니까? 3리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3리터. 자, 3리터가 되니까 그럼 칼로리 다 나오네. 이 사람 3리터 했으니까 얼마 갑니까? 한 1리터가 그죠? 5kcal니까 3 곱하기 5 하면 되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맥박을 먼저 계산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운동량을 계산해. 두 개를 선을 연결해. 그래 선을 연결하면 여기에 리터가 나와요. 산소를 얼마나 썼는가가 나온다고. 이걸로 우리가 검사하는 게 오스트란드 리드밍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나오죠. 강도. 남성은 그럼 얼마를 강도를 할 것이냐예요. 남성의 경우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600이야. 여기 나오죠. 100와트라니 나오네 여기가. 그죠? 또는 600이 약할 수도 있어. 그러면 900으로 해라. 900이면 얼마냐?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6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150와트가 되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에는 건강한 여성이 75와트, 그 다음에 100와트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자, 요 정도. 이게 요거보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거 오스트란드 리드밍은 자전거 6분 타기로 하는 거고 강도를 제공해서 일정 심박수가 나오도록 해야 하고 50rpm은 고정돼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박수, 도출된 심박수하고 일량을 선을 딱 이어서 우리가 VO2를 추정하는 것이 바로 오스트란드 리드밍 검사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자, 마리츠 검사가 있습니다. 자, 마리츠 검사는 최대한 운동량에서 심박수를 측정해서 연령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자, 심박수 70% 여유 심박수 70에 달하면 측정을 종료한다. 자, 이거는 요 검사는 여기 와트 450이네요. 450. 그러니까 75와트에서부터 강도 자전거를 딱 타는 거예요. 타가지고 어떻게 와트를 쭉 올려. 그랬을 때 과연 심박수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느냐를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 바로 이 검사다. 자, 이 검사는 심박수가 분당 110회 이하로 나오면 정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강도가 좀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도가 높게 해야 75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전거를 쭉 태워서 심박수가 올라가야만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 몇 분 타라 이 말도 할 수가 없어. 얼마만큼 심박수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츠 검사는 시험에 거의 잘 나오질 않아요. 책에서는 있지만. 자, 다음이 이제 필드 검사인데요. 필드 검사는 마리츠 검사나 오스트란드 검사는 자전거였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필드 검사예요. 실내가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12분 달리기, 1.5마일 달리기, 1분 걷기, 6분 걷기 이렇게 트랙을 걸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 검사의 장점은 뭡니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전거는 한 대당 한 명밖에 못 하잖아요. 이거는 다수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단점은 뭐냐?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겐 힘들어. 그러니까 10명을 동시에 했는데 심폐기능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시에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은 그 검사가 아이고 껌이야 쉬웠어. 그런데 낮은 사람은 오 너무 힘들었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체력이 낮은 사람한테는 최대 검사까지도 될 수 있다. 결국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박수, 혈압, 검사 종료 기준을 관찰하기 어려워. 아니 검사가 땡 하면 검사 끝났어요. 그럼 바로 혈압, 심박수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10명을 하다 보니까 심박수 체크를 그때그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자식생활, 심혈관, 골격근,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집단에서는 그렇잖아. 여러 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체력이 다 다르고 병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 개인의 동기, 속도 조절이 검사의 결과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2분 달리기를 하는데 나는 최대로 검사해서 내 체력을 알아봐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대충 할래 라고 생각하고 검사에 임하면 이 사람이 빨리 달려야 되는데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 결국에 검사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필드 검사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12분 클리 쿠퍼라는 분이에요. 자, 이분 쿠퍼라는 의사인데 이분이 만든 검사예요. 주어진 12분 동안에 가장 먼 거리를 달리는 검사, 이 정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12분 검사하는데 뭘로 검사하지? 얼마나 많이 갔는가? 그래서 그럼 산소 섭취량은 뭘로 구하나? 이 사람도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달린 거리 빼기 504.9를 44.7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대산 섭취량하고 유사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공식
공식은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1.5마일 검사. 이거는 최소 시간 내에 1.5마일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마일 가는데 얼마 걸렸느냐. 역시 공식 여기 있습니다.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 다음에 락포트 1마일 걷기 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마일이면 1.6km라고 해 있어요. 1.6km를 걷고 나서 마지막 1분 동안의 심박수를 측정해. 그래서 그 심박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체중, 연령, 성별. 자, 성별 남성 1, 여성 2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심박수 이렇게 다 공식에 집어넣어. 그랬을 때 산소 섭취량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텝 테스트입니다. 스텝 테스트도 시험에 한 2번 나왔어요. 자, 무엇이 나왔느냐? 높이입니다. 높이. 오스트랜드 리드밍. 아까 우리가 자전거 검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오스트랜드 리드밍은 자전거만 있는 게 아니고 스텝 테스트도 공식을 갖고 있어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높이가 중요합니다. 높이가 시험에 나와요. 여성은 33cm, 남성은 40cm 높이를 하고 스텝 속도는 분당 22.5 스텝이에요. 그래서 이거 메트로놈이라는 걸 해요. 똑딱 똑딱 이런 메트로놈이 있어요. 그 메트로놈에 맞게끔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거예요. 그 메트로놈 속도가 22.5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분을 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웹이라는 사람은 자, 스텝 높이를 이렇게 맞췄네. 키에 따라서 달리하는 거예요. 높이를. 자, 개별화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가변적 지각된 기능적 능력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속도를요, 여기는 일정하게 한 꼴이잖아요. 근데 얘는 일정이 아닌 거예요. 그 리듬에 맞춰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속도가.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2분마다 5스텝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똑딱, 똑딱이지만 시간이 2분이 지나면 똑딱, 똑딱. 또 2분이 지나면 똑딱, 똑딱, 똑딱. 이렇게 점점 증가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YMCA에서는 30.5 남녀 공이 높이를 같이 했고 24스텝 분당을 사용했다라는 거. 요거 역시 여러분들 이거는 좀 어렵게 내면 사실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도 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재작년에 사실 퀸즈 컬리지 여기에 나왔어요. 참 이런 걸 내면 안 되는데 문제 출제가 너무 난이도를 높이고 합격자 수를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퀸즈 컬리지가 재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높이가 41.3cm라는 거. 자, 여자가 22, 남자가 24라는 거예요. 와,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퀸 스텝 테스트. 요 공식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 공식에다가 요거를 집어넣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스텝 툴이라는 검사는 역시 이것도 가변적, 변한다는 얘기고요. 두 계단을 연속적으로 오르는 검사다. 20회 스태핑 동안의 시간, 각종 이거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이 스텝 툴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진짜 나오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61점으로 합격하나 80점으로 합격하나 합격은 같아요.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다 외우지 말고 가장 많이 아는 오스트랜드 리드밍은 알아셔야 돼. 자, 그걸 알면 나머지는요,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외웠던 그걸 기준으로 유추를 하면 여러분들이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어. 아까 얘기한 스텝 높이, 오스트랜드 리드밍 스텝 높이를 남녀가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서 그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답을 셀렉션 할 때는 그거를 제끼고 하면 훨씬 답의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 번 나왔던 퀸즈가 또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문제 출제할 때 보면 그 문제 출제했던 거를 스킵하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온 건 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퀸즈는 나올 확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년엔, 올해는, 내년에는, 그럼 내후년에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 나왔던 것이 똑같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형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오스트랄드 리드밍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지표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답을 찾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심폐 체력의 검사의 절차입니다. 자, 최대하예요. 최대하 심폐 체력 검사의 절차. 최대 검사가 아니고 최대하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운동하기 전에 심박수 혈압 측정해라. 그 다음에 검사 전 장비에 익숙해야 한다. 대상자가 검사 장비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검사 값이 낮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전거는 최대 다리 펴시, 무릎을 25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스트랄드 리드밍 검사, 자전거 검사를 하잖아요. 메리츠 검사, 자전거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전거의 안장 높이를 얼마로 할 것이냐예요. 안장 높이는 딱 자전거에 올라탔어. 그 다음에 다리를 쭉 뻗어 내렸어. 페달에다가 발을 올렸어. 그 다음에 무릎이 25도 정도 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25도, 15도다, 20도다. 틀린 거예요. 25도. 그 다음에 검사 전 2, 3분 정도는 워밍업을 해. 왜? 자전거를 안 타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 3분 정도 워밍업을 해라. 작업량은, 즉 운동의 부하량은 2분 또는 3분 단위로 올려요. 심박수는 2, 3분이 끝날 때까지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대 검사, 심폐체력 검사를 할 때는 자전거를 한다고 하면 2, 3분 단위로 자전거의 빡빡하기를 강도를 올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2, 3분 후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리기 바로 직전에 심박수를 측정하라 이겁니다. 그 말이에요. 자, 만약에 하트레이트가 110이 넘었어. 자, 경우 부하량이 증가 이전에 정상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를 쭉 2분 동안 탔는데 심박수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이제 2, 3분이 지났어. 그러면 강도를 좀 빡빡하게를 더 올렸어. 그리고 또 딱 탔어. 자, 이때 심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부하를 더 높게 할 수도 있고 더 좀 적게 높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각 단계 마지막 순간에 혈압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P라는 것, 자각인지도죠. 얼마나 힘드냐. 이거는 마지막 순간에 검사합니다. 이거 구두로 물어봐야죠. 지금 힘들기는 어느 정도 해당하세요? 몇 번에 해당하세요? 라고 물어봐야 돼. 그러면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검사를 하면서 피검자의 표정, 증상, 모니터링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유 심박수의 70%에 도달했거나 아니면 운동을 걷기가 힘들다, 자전거 타기가 힘들어, 돌리지를 못해, 그러면 검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데요, 자전거를 50rpm으로 타야 하잖아요. 근데 50rpm으로 타지 못하고 막 30, 40밖에 못 돌려, 회전수가. 그러면 스탑입니다. 스탑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복기에는 첫 번째 단계 또는 그 아래의 속도에서 천천히 회복을 하면서 자전거 페달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최소 5분이에요. 정리운동 5분까지만 한다. 이 틀린 문장이죠. 최소 5분 이상 안정시 또는 운동 전의 상태로 생리적 지표, 즉 심박수나 혈압이 안정시 또는 운동 전의 상태로 되돌아올 때까지 회복을 해야 한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체력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근체력은 근력과 근지구력, 파워를 다 포함한 게 근체력이에요. 그래서 건강체력이기도 하고 근파워는 기술체력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체중관리와 관련있는 제지방과 안정시 대사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육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제지방입니다. 제지방은 근육을 제외한 지방, 지방을 제외한 거예요. 지방을 제외한다는 건 제지방이라는 건 결국에는 뭘 의미하는 거냐? 근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육이 많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대사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체중과 관련이 있는 거고,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어요. 또 근력이 좋다는 것은 골밀도와 상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골밀도와 상관이 없다. 골밀도가 근력이 좋다 그러면 골밀도가 높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력이 낮다 그런 거는 골밀도가 낮다. 즉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근감소증, 최근 이게 보험이 되면서 근감소증이 굉장히 의료 수가로 들어갔어요. 근감소증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최근 뭐 5년 이내부터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근감소증, 당연히 근육량이 적다는 것은 근감소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육이 좋아야 당내성이 좋아져요. 즉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 당내성 또는 당내능, 당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진다. 근육이 좋아야. 그 다음에 뭡니까? 요통, 근골격계 질환, 근체력이 좋으면 근골격계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만족도가 좋아지잖아요. 근력이 좋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우리가 사실 운동하는 사람 자기 몸 보면서 거울로 보면서 자주 보고 싶잖아요. 근데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잘 안 보려고 하죠. 지방이 없고 근육이 많은 사람은 자기 몸을 잘 보려 하잖아요. 그게 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근체력을 우리가 알아봤어. 그래서 근체력을 보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악력검사예요. 건은사가 국민체력백 검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악력검사. 이 악력검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해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두 번째 관절, 손가락의 두 번째 관절, 손가락에,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마디 있죠. 여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렇게. 요 마디. 여기에 레버가 딱 깨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깨야 합니다. 요렇게 해서 요 두 번째 마디죠. 두 번째 마디에 껴. 이렇게 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손잡이를 아래로 향하게 해. 자, 그래서 자기 손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손잡이를 이렇게 사이즈에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을 약간 벌려. 그 다음에 일어선 자세에서 악력계를 몸 옆에 딱 놓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 붙이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준비 시작 하고 합니다. 이때 호흡은 가능한 멈추지 않고 해요. 역시 이것도 가능한입니다. 호흡을 멈추고 윽 한다. 그러면 사실 더 높게 나오죠. 근력이 더 좋게 나와.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발살바 애뇨바 때문에 그래. 혈압이 쭉 올라가잖아. 위험해요. 위험하잖아. 이 심혈관이 터질 수도 있잖아. 뇌혈관이 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호흡을 멈추지 않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체력 검사를 하려면 높게 나와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참고 해야 숫자가 높게 나와요. 다들 그건 경험해봐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양손 각각 두 번 즉 반복 측정한다. 최대 악력은 양손으로부터 얻은 가장 높은 값을 선택한다. 야, 이거는 평균이 아니네요. 높은 값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값, 악력은 평균 값이 아니고 높은 값이다 라는, 가장 높은 값, 이렇게 악력 검사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 근력 측정을 위한 1회 최대 반복, 다중 최대 반복 검사 절차를 보면, 자, 이거는 일단은 모든 검사는요, 검사에 익숙해야 해요. 악력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악력이 높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검사 장비에 익숙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준비 운동 반드시 해야 한다.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 번 시도해서 4번의 시도 내에서 1RM을 결정하며 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 1RM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RM은 뭐냐면 1RM은 내가 한 번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를 1RM이라 그래요. Repetition Maximum이에요. 약자예요. 만약에 3RM이면 3번
할 수 있는 최대 무게예요. 만약에 5번을 했어. 그러면 5번 할 수 있는 최대 무게예요. 6번 하면 안 돼요. 5번 해야 돼. 그러니까 1알렘은 한 번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무거운 무게를 1알렘이라 그래요. 자, 근데 4번 시도예요. 역시 이것도 별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표 하셔야 돼. 4번이에요. 4번. 3번 아니에요. 4번이에요. 4번.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제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여러분들 81페이지 박스 3-9에 보면 이게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최대 근력을 평가를 하는데 1알렘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다리 근력을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4번 만에 1알렘을 결정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kg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검사자가 내가 100kg 들지 50kg 들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10kg 했다가 20kg 했다가 30kg 했다가 40kg 했다가 50kg 했다가 60kg 쭉쭉 처음부터 올라가면 저는 지쳐서 못해. 그렇죠. 지치기 전에 해야지. 다 지치게 해놓고 내가 100kg 어떻게 들어요? 못 들죠. 그래서 4번 안에 100kg까지 이 사람이 100kg 들 것이라는 것을 검사자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첫 번째 시도를 한번 할 때 이게 중요해요. 자, 몇 킬로 드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봐. 그래서 이게 뭐냐? 시작 무게는 피검자의 인지된 능력. 저는요, 이 정도는 들 것 같아요. 라고 이미 그 대상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50에서 70%, 저는 한 100kg 들 것 같아요. 라고 물어. 그러면 100kg에서 50을 뺀 50kg만 올리게 해.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50에, 이것 중요합니다. 포인트예요, 포인트. 인지된 능력이 50에서 70% 내에 선정한다. 그 다음에 저항 무게는 이전에 수행했던 무게부터, 자, 어떻게 하느냐. 상체의 경우에 5에서 10% 올리고 하체의 경우에 10에서 20%씩 올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처음에 50kg를 했어. 좋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체니까 10에서 20%를 올려요. 그러니까 얼마를 올립니까? 60에서 70으로 올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10에서 20% 올려. 그러니까 80에서 90으로 올려. 그럼 세 번째 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 100으로 올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1RM을 결정해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1RM을 결정할 때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게를 무겁게 선정한 경우. 나는 50kg밖에 못 드는데요. 욕심에 100kg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짓말 한 거야. 100kg 들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어. 그랬더니 처음부터 너무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사할 때는 뭘 해야 합니까? 인지된 능력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100을 들 수 있느냐. 자, 그래서 100에 50%를 뽑았더니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 지금 힘들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야 이 사람 50%가 이 정도라고 봤는데 이 사람 보니까 벌써 90%네. 그러면 더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이내에 1RM 결정해라. 이 중요하고 상지는 50에 10% 점정하고 하지는 10에서 20% 점정해라.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 모든 반복 수행을 동일한 속도로 실시해라. 측정한 ROM은 일정하게 해야 한다. 각도를 하는데 각도가 같아야 돼. 0에서 90도를 하려면 0에서 90도로 같은 각도 해야지. 처음에는 막 30도 했다가 50도 했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최종 중량을 바로 이 사람의 RM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1RM이 몇 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지구력은 어떻게 하느냐. 오랫동안 근육을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을 근지구력이라고 해요. 동일한 운동 강도로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근지구력이라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평가하죠.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평가했는데 문제는 이게 최근에 윗몸 일으키기가 요통의 주된 원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하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가 없어집니다. 물론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소방관 할 때 뭐 하고 경찰 할 때 잇몸 이렇게 다 하잖아요. 사실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뭘로 바꾸느냐? 팔굽혀펴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는 반윗몸 일으키기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로 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1분에 몇 번 하는가. 이게 남녀 높이가 또 다르고, 남자는 그냥 하고 여성은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죠. 그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윗몸 팔굽혀펴기로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검사의 절차입니다.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체력평가에서 이 평가 결과는 무조건 나옵니다. 윗 팔굽혀펴기가 나올 수도 있고 윗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나온 2번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팔굽혀펴기를 할 때요, 표준 자세가 뭐냐 이거야. 여러분 팔굽혀펴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했다가 하나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려간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팔굽혀펴기가 좀 다른 거예요. 평가는 내려간 자세에서 시작을 해요. 자, 여성의 경우에는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 합니다. 무릎을 지면에 대고 팔굽혀펴기. 남성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양손을 어깨 넓이로 넓히고 등을 곱게 한 상태에서 머리를 들고 발가락을 중심점으로 시작해서 머리를 들고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가락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팔굽혀펴기 내려서부터 시작을 해라 이 말이에요. 여성의 경우는 무릎을 대고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팔꿈치를 곧게 펴 몸을 들었다가 턱이 매트에 닿을 때까지 내려간 자세야. 턱이 바닥까지 거의 올 때까지 내려와야 한다라는 거. 배가 당연히 배가 매트에 닿으면 안 되겠죠. 다음, 남녀 모두 등이 곧게 펴져야 한다. 등이 구부러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휴식 없이 최대 연속적으로 수행을 했을 때 팔굽혀펴기를 몇 번 했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피검자가 억지로 힘을 쓰거나 반복 사이에 하다가 너무 힘들어 좀 쉬었어요. 그러면 중단이에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계속 해야 되는데 하다가 너무 힘들어 좀 쉬었어. 그러면 거기까지 스탑이에요. 자, 이게 검사 절차, 팔굽혀펴기. 다음, 수직 점프를 하는 검사 절차입니다. 수직뛰기 많이 하죠. 수직뛰기는 순발력 검사 중에 하나죠. 높이 뛰는 거예요. 위로 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서전트 점프도 있죠. 서전트 점프는 높이 뛰어서 내가 손으로 위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몇 센치를 찍었느냐를 보는 건데, 수직 점프는 유사해요. 자, 여기 손가락 끝에 초크를 묻혀서 벽에 터치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이제 이 검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실내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채공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손으로 찍지 않고요, 내가 몇 초간 몸이 지면에서부터 떠 있었느냐, 그 시간을 계산해서 높이 센치로 환산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자, 점프하는 동안 자주 쓰는 손을 높게 뻗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막 그 수치가 잘 나오게 하려면 그러죠. 이렇게 낮게 했다가 실제로는 높게 빼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뛰었어요 라고 하는 이런 머리를 쓰기도 하지요. 자, 아무튼 요게 수직뛰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점프 높이와 도달 높이 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손 찍었을 때하고 최대한 높이 뛰었을 때 그 차이를 가지고 수직 점프 몇 센치를 뛰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다음, 관절 가동 범위 검사입니다. 관절 각도를 측정하는 검사예요. 자, 이거 할 때는 반드시 정적 스트레칭을 먼저 해. 스트레칭을 먼저 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각도의 축은 관절의 중앙에 돼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부위와 특정 위치하고 정렬을 잘해야 돼요. 각도계는요, 작용팔이 있고 고정팔이 있어요. 각도계니까 이 두 개가 있다고. 얘가 두 개. 하나는 고정 쪽에다가 대고 하나는 이동하는 것에 돼요. 그래서 얘가 몇 도냐, 이게 0도라고 봤을 때 이게 몇 도로 가느냐,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체 부위하고 일치를 시킨다 이거예요. 자, 각도 움직임에 보면 각도 단위다. 자, 3회가 권장된다 라는 거고, 가장 좋은 기록을 비교해서 사용을 한다 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고,
평형성 오류의 감독을 위한 지침. 자, 이거는 뭐냐면 평형성 검사네요. 평형성 검사를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외발석이죠. 외발석이를 가장 많이 합니다. 자, 피검자는 자주 쓰지 않는 발로 선다예요. 오호, 자주 쓰는 발이 아니고요. 자주 안 쓰는 발을 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오른손잡이, 오른발잡이는 오른발로 한 발로 서는다고 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왼발로 서는 거예요. 왼발로 서서 하는 거고, 왼발잡이는 오른발로 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검사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롬보그 검사라는 게 있어요. 롬보그 검사는 균형 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운동 상해에서도, 운동 손상학에서도 이 롬보그는 나오죠. 어지럼을 보는 검사이기도 하고, 이 롬보그는요, 발을 앞뒤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앞뒤로 나서, 그러니까 한 줄 형태로 놓는 거죠. 이 상태로 나란히 놓고 중심을 잡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몇 초간 버틸 수 있을지. 자,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이제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가지고 우리 어지럼을 검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초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평형성 검사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장비 중에 하나가 Y 밸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Y 밸런스라고 Y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Y자, 이렇게 Y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한 발을 중심을 여기다 대요. 한 발을 여기다 대고, 다른 한 발을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돼 있는데, 한 발은 여기에다가 왼발을 고정하고 오른발로 얘를 쭉 밀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밀려나가요. 얘도 밀어요. 밀려나가요. 얘도 밀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합산을 합니다. 이 합산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합산한 걸 가지고 내 배꼽에서부터 발목의 가쪽 복사뼈까지 길이를 재요.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은 아무래도 멀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리 합산에다가 내 배꼽에서부터 가쪽 복사뼈까지의 길이 있죠. 이 길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좋다 나쁘다 이거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검사가 되겠어요. Y 밸런스 검사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뭐 그게, 자, 여기네요. 배꼽에서가 아니고 다리 길이는 여기서 한다고 나왔네요. 배꼽이 아니고 위압 엉덩뼈 가시, 위압 엉덩뼈 가시를 쉽게 얘기하면 ASIS예요. 자, 위압 엉덩뼈 가시, 여러분들 그 골반 쪽에 보면 골반 앞쪽에서 만져보면 볼록 튀어나온 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뼈가 위압 엉덩뼈 가시예요. 여기에서부터, 배꼽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안쪽 복사뼈, 역시 그것도 여러분들 별표 하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꼽에서 재는 거는 기능적 다리이고요. 이 다리는 바로 이 다리는 위압 ASS 안쪽 복사뼈까지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의 합을 다리 길이의 3배로 나누어 어떻게 어쩌고 막 나왔네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다리 길이를 측정하는 것. 다리 길이는 어디서 어디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 관련 체력 검사와 해석이라는 주제로 제 3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